네, 고 노회찬 의원 빈소 오늘도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료 정치인들은 물론 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노회찬 의원 조문 행렬을 보면 오늘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눈에 많이 띈다는 겁니다. 그 긴 행렬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소중한 사람이 옆을 떠났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일종의 상실감 같은 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국회에서 활동할 때는 사실은 이제 정치인은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많은 논란이나 논쟁거리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시 되돌아서 노회찬 의원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다시 노회찬 의원의 인생이나 삶을 반추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제 약자를 위해서 약자의 대변자로 살아왔던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떠날 때까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한테 울림을 좀 줬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도 개인적으로 노회찬 의원과도 친분이 좀 있으시죠? 개인적인 인연이 많은 건 아닌데요. 삶이 좀 겹치는 부분도 사실 일부 있고요. 어떤 심정이었을지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진보의 가치라고 하는 게 진보는 무조건 깨끗해야 되는가 이런 반론도 사실 있긴 하지만 그동안의 한국 사회 정치권 내에서 진보는 보수의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거에 좀 대척점에서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렴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결벽증을 가질 정도로 도덕적 우월성.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감이라든가 그걸 또 그렇게 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거짓 해명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긴 행렬을 보시고 나서. 일단 노 의원의 그 죽음 자체가 주는 충격이 있습니다.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는 충격이 있고 그리고 노회찬 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어떤 풍자 해학 그리고 촌철 살인의 어떤 비유를 통한 비판 이렇게 이제 상징화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른바 진보 진영의 정치인 이러면 되게 이제 어떤 논리적이고 교주적이고 좀 이렇게 딱딱한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민적이면서 잘 어울리고 이 대중성과 그러한 논리성을 동시에 갖춘 그렇죠. 그러한 아주 보기 드문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저런 사람은 우리 국회에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사태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가서 조문도 하고 같이 좀 그 위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보가 어떤 지적을 할 때 이제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옳은 소리를 참 기분 나쁘게 한다. 옳은 소리긴 한데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노회찬 의원은 옳은 소리를 재미있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그 행렬 중에 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도 빈소를 찾아서 오열을 했는데 조국 수석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12년 총선 때부터 관계가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심상정 의원이나 유시민 작가나 이런 분들하고는 여러 가지 인연으로 얽혀 있는데 조국 수석과는 사실 대학도 겹치지 않고 특별한 인연이 없었거든요. 근데 2012년 아시다시피 야권 단일화 문제가 굉장히 큰 선거의 화두로 떠올랐을 때였습니다. 예. 당시 노원구에서 세 개의 지역구를 어떻게 하면 야권 단일화를 이뤄낼 것인가 하다가 조국 수석이 공동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내가 가서 후원회장을 맡을 테니까 다 야권 단일화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노회찬 의원을 처음 만났다고 하고요. 그 다음부터 노 의원이 스스로 이제 삶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그러니까 선거 이듬해였었죠. 다 아시다시피 삼성 떡값 검사 공개한 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령을 받고 의원직이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도 조국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3.1절 특사로 좀 풀어달라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었고, 예. 단순히 이제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제가 그쪽에 노원구 쪽에 사셨던 분 이제 노 의원이 직접 지역구에 있었을 때 그때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냥 주민들하고 지나다니다가
그냥 맥주집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허심탄회하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소탈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도 아마 그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그렇게 술도 마시고 사회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연이 계속 쌓여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노 의원이 힘들어했을 때 후원회장으로서 조금 좀 붙잡거나 좀 얘기를 더 나눴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죄스러움 같은 게 아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오해를 하고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고인과는 고등학교 동창이지만 사회에서는 크게 악연이 없었던 그러니까 인연이 없었던 오히려 악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어제 빈소를 찾았습니다. 황 전 총리의 목소리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동기 동창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같이 잘 모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경기고등학교 동문이죠, 두 사람은? 그렇습니다. 경기고등학교 72회 동기동창이죠. 72회 동기동창이 정치권에 이제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있고요. 이번에 노 의원에게 자금을 줬다고 이야기를 한 그 도아무개 변호사도 동기동창이죠. 예. 근데 황교안 전 총리, 이종걸 의원, 노회찬 의원 뭐 이렇게 같이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동기동창이지만 좀 궤적은 좀 달랐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이미 유신 반대 유인물을 학교에서 뿌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어떤 민주화 운동에 가담을 했었고, 반대로 이제 황교안 전 총리는 그 당시에 뭐 지금으로 치면 어떤 학생회장 격을 맡아서 했을 정도로 열심히 어떤 학교 활동에 열심인 그러한 스타일이었는데, 나중에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본격적으로 노 의원과 황 전 총리 사이의 악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노회찬 의원이 2004년에 비례대표로 처음으로 이제 국회에 등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2005년에 이른바 삼성 떡값 검사 7명의 명단을 공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제 노 의원이 고소가 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예. 그 당시 검찰 수사 전반을 지휘했던 게 바로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그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죠. 예. 그런 이제 악연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노회찬 의원과 황 전 총리가, 하나는 노 의원은 질문자로 황 전 총리는 답변자로 나서서, 그 당시 노 의원이 뭐 이 국무총리가 다 껍데기 아닙니까? 뭐 황 전 총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니까 황 전 총리는 국정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맞받고 그러면서 속단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하니까 언쟁을 좀 노 의원이 언쟁하면서 속단이 아니고 지단, 늦게 나도 깨달았다. 그 지단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좀 그런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는 좀 두 사람 사이에는 동창이지만 좀 악연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뭐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 관련된 사건은 이제 드루킹 특검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특검이 이제 30일 정도 지났대요. 내일까지 이제 30일 반 전환점이 되는데,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수사가.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활동 기간이 60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30일을 더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본 활동 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야지 그것도 연장이 가능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마음이 좀 급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30일 동안 수사를 하는 동안에는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도모 변호사를 집중해서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 변호사가 정치권하고 일종의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과의 연관성을 캐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경수 의원에 대한 연관성도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회찬 의원의 뭐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고리가 좀 끊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수사의 방향들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실 특검을 도입했을 때 특검의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검의 수사 범위는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 때 드루킹과 그 경공모라고 하는 모임이 매크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느냐, 이 부분이고요. 이 과정에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김경수 의원 쪽에 어떤 뭐 대가성이 오고 가는 뭐 금전적인 부분들이 왔다 갔다 했느냐, 이거하고 그 과정에 또 이제 인사청탁,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이 있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집중해서 봤던 그 고리가 이미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아가는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니까 댓글 수사 쪽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드루킹 쪽과 드루킹하고 연관돼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동안의 댓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파는 과정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처음부터 경공모 측에서 노회찬 의원에게 접근을 했고 거기에도 뭔가 나중에 보험을 들어두는 듯한, 그러니까 앞으로 노회찬 의원이 뭐도 하고 뭐도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좀 투자 성격의, 투자란 말이 좀 우습습니다만 그렇게 접근을 했다라는 측면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반적인 어떤 형태라면 오히려 정치권에서 돈을 주어서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주는 이런 식이었다면 이번에 경공모나 경인선 이쪽 드루킹 김씨를 중심으로 한 이 움직임을 보면은 오히려 그쪽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뭔가를 해주고 그 위력을 보여줘서 정치인들이 저 단체 대단한데 이렇게 하면서 그 단체의 존재를 인정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돈도 이 단체에서 그 의원한테 후원을 한다든지 기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나중에 그렇다면 그 의원이나 누가 중요한 자리로 가거나 뭘 했을 때 자신의 회원들이나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자리를 통해서 진출시켜서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도모하는 이러한 식의 움직임들을 이제 경공모가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이 후원을 하고 했던 부분들도 결국 노 의원이 나중에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갈 것이다,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그랬을 때 자신들의 사람을 거기에 추천하거나 어떤 자신들이 추진한다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러한 식의 후원을 한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 이게 좀 그러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참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정치인 후원하는 단체나 이익단체 많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전국 경비원 하시는 분들 연합체가 있어요. 과거에 후원금 쪼개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쪽이었었는데 그분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어느 쪽에다 후원을 하거든요. 뭐 거기까지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경공모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냐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도 아니고 결국 나중에 뒤로 누구 자리 부탁하고 누구 뭐 하려고 만들었던.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정의당 의원들 다른 의원들한테 무슨 협박까지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 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한 후원단체 모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유사종교처럼 경제적 공진화라고 해서 경제 민주화의 어떤 그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한다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적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종교 집단처럼 자기들을 만들어서 이 집단이 앞으로 어떤 그 자신들의 예언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치권하고 줄대고 자신들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 안 들으면 협박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과정들을 밟은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파주나 이런 쪽에 자신들이 한꺼번에 같이 살 만한 뭐 땅을 보러 다녔다는 얘기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정치권하고 그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까이 가는 과정에서 지금 벌어진 일에 가깝지 않을까. 그 부분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 여시춘추라고 진나라 때 승상을 지냈던 여부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부리가 그 당시 했던 얘기 중에 최고의 비즈니스는 이른바 권력 비즈니스다. 지금으로 해석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순실 사태도 마찬가지고 어떤 권력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막강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도와주고 그 권력이 창출됐을 때 그 열매를 내가 나눠먹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 드루킹 김씨 같은 경우도 그런 경공모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그 속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거기다 진출시켜서 앉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이후에 자신들의 이권 같은 것들을 취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어긋나면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건데 아마 그러한 목적이 거창하게 하나의 목적으로는 이제 경제적 민주화 이런 걸 내걸었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기무사 계엄 문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무사 장성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계엄 문건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태경 의원 그리고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의 발언입니다.
한민구 장관이 검토하라. 그건 맞습니까? 예, 이거는 장관께서 어떤 이중한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라고 지시하셨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한민구 장관이 지시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지금과 같은 내용의 것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한민구 장관은 2017년, 그러니까 작년 2월에 그 전에 이제 그 친일 쿠데타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보라고 해서 문건을 만든 거였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지금 기무사령관이 직접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선 빠진 얘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기무사가 숨기고 있는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무사에서 숨기고 있는 것은 만약에 그런 합법적인 절차,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통해 가지고 검토해 보라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위험한 선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이런 식의 검토를 하지 않았을 것 미국 같아요. 대사를 미리 만난다는 등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을 뭐 진보 보수로 구분하고 예. 국회가 계엄 해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거나 이런 내용 들어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무사가 오버를 해서 진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오버를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서 뭔가 뭐 친일 쿠데타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간에 이익을 취하려고 노력했던 것인지 아니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그것의 범위를 초월하는 뭔가 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던가 그런 내용이 전 문맥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냥 지시만 받아서 우린 지시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제가 볼 때 일종의 책임 회피에 가깝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도 일부분이 생략된 얘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구도 아직 드러내놓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드러내놓고 진실을 얘기하려 해도 서로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지난 정부 당시 계엄 문건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의도로 이 작성이 됐는지를 밝히는 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게요.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은 왜 이 문건을 보고받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논란거리인데 어제 국회에서 이 기무대장이, 현역 기무부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송영무 장관과 관련된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역 기무부대장은 장관한테 보고를 분명히 했는데 장관은 이거 문제될 게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국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 이 얘기를 듣고 송영무 장관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지금 국회에서 현역 기무부대장과 장관의 발언입니다. 장관의 반론 들어보시죠. 민 대령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건 아닙니다. 자, 지금 저 얘기를요. 옆에 그 말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저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텐데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 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9일 날 송영무 장관이 주재하는 이제 국방부 차관, 실장 등등 포함해서 14명이서 이제 간담회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송 장관이 아까 우리가 들은 이야기, 이 문건 관련해서 법조계에 문의해 봤더니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한다. 나도 그렇게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 내용이 며칠 지나서 12일에 한 지상파 방송에서 그걸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묻혀 있다가 어제 국회에서 다시 민 대령이 그 얘기가 맞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파장이 좀 커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그날 14명 참석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송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른바 사실관계 확인서까지 받았다라는 게 민 대령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 대령이 이게 나의 그냥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그 간담회 내용을 기록한 문서가 있고 그걸 국회에서 요구하면 제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제출해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출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송 장관이 정말 그날 그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없는 얘기를 민대령이 했는지 그 부분이 밝혀질 것 같은데 일단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게 국방부 장관으로서 송영무 장관의 어떤 권위 이런 부분들이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말실수 이런 등등과 겹치면서 좀 더 많이 흔들리지 않나 싶고 예. 이 문건을 바라보는 송 장관의 최초의 어떤 판단이 좀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봤던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게다가 하나 제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전역 그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한 20분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제가 20분 정도는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송 장관은 한 5분 정도 보고했고 문건은 읽어보지도 않고 하도 두꺼워가지고 거기다 놓고 가라고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죠. 근데 우리가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로는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입니다. 직할부대 부대장이 국방부 장관 말하는데 토달고 지금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군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하극상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기무사가 이렇게 하극상을 하면서 정면으로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망신 주기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무사 개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됐든 간에 기무사가 앞으로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무사 조직보호 논리가 여기에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런 거짓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둘째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금 이제 5분 보고받았다, 20분 보고받았다 얘기하는 게 3월 16일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청와대 보고한 게 6월 28일이에요. 4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사안이 심각하고 위중하다는 거 그걸 판단을 할 줄 몰랐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자격 미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결격 사유예요. 제가 볼 때는 바로 대통령한테 보고했어야 되죠. 아니 그 이전에 계엄을 검토할 때 이렇게 권한을 벗어난 위헌 소지가 다분한 검토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라고 대통령한테 군 통수권자한테 바로 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보고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어떤 인식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어찌됐든 장관이 국회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정도라면 송영무 장관도 뭐 거치에 대해서는 이미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이걸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기무사 개혁을 앞둔 입장에서 지금 기무사가 저런 상황까지 갔다면 지금 개혁을 앞장서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청와대로서는 아마 송 장관을 적극적으로 엄호를 하면서 오히려 더 강력한 기무사 개혁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무사 쪽에서 계속해서 송 장관이 말을 바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김성환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정치적인 의미로 본다면 강력한 이제 기무사가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송 장관이 판단에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는 됐지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송 장관을 개각을 한다든지 바꾸는 대상에 넣었을 경우는 군개혁은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송 장관에게 확실한 힘을 실어주고 문제는 이 문건, 위수령, 개헌 문건 이게 문제지 그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이 부분은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고 그를 통해서 기무사 개혁을 몰아붙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더 이상 국방부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런 사안들을 넘기는 국방부 장관을 그대로 유지하기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결국은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들어가서 새 칼로 기무사도 개혁하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각 시기가 뒤로 좀 늦춰졌잖아요. 그 사이에 특별수사단이 수사할 것이니까 그 수사단 내용도 보고 받으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아마 군을 지휘하는 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성은 좀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